이상의 아이들, 한국 현대시와 이상시의 계보, 이런 것도 시인가? 이것은 현대시다. 전문적인 수준의 문학 수준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상의 시를 읽혔을 때 보이는 가장 흔한 반응 중 하나는 이런 것도 시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의 제기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이것은 현대시다라고 대꾸하면 대부분 그 말에 동감하면서 더 이상의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것도 시인가? 라는 반문과 이것은 현대시다라는 수긍 사이에는 전통적 시와 현대시 간에 놓인 차이에 대한 직관적 인식과 그로 인한 긴장감이 가로놓여 있다. 전자의 반문에 내재한 시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시는 아름다운 노래라는 것일 터인데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이상의 시는 전통적 장르 개념으로서의 시에서 1930년대나 2000년대나 여전히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이상의 시는 운율을 내포한 노래가 아니며 아름다운 노래는 더더욱 아니다. 이상이 활동하던 1930년대에 이르러 한국 시는 전통시의 형식과는 다른 형태의 현대시를 본격적으로 다양하게 선보이기 시작했지만 이 시들이 전통적인 시, 예컨대 동아시아의 유구한 전통을 지닌 한시나 우리의 전통 시가인 향가나 소교나 시조와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한국 문학사에 가장 뚜렷하게 각인시킨 사람은 다름 아닌 이상이었다. 이상의 시는 한국 문학사를 통틀어 장르 개념과 관련하여 가장 강렬한 문학사적 스캔들이었고 이로 인해 우리 문학사는 아름다운 노래라는 시의 전통적 장르 개념과는 가장 먼 거리에서 낯선 말이라는 또 하나의 장르 개념을 포섭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이상은 시의 극단이며 전통적 시와 비시의 경계에 있다는 점에서 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경계에서 태어난 전이로서의 낯선 말의 영역이야말로 이른바 현대시가 출현하는 가장 고유한 영역이라는 사실이다. 물론 아름다운 노래도 현대시의 영역에 있다. 그러나 이때 현대시의 수식어인 현대의 뜻이 상대적으로 동시대성이라는 의미에 가깝다고 한다면 전이로서의 낯선 말이 기반하고 있는 현대는 모더니티에 훨씬 더 가깝다. 이 전이의 자리는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고찰해 볼 때 모더니티라는 현상이 필연적으로 산출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다. 그러므로 이상의 시를 전이라고 할 때 이 말의 의미를 신중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그의 시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현대성의 본령을 지시하는 언어라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미래에 출현할 수 있는 시의 장르 개념에 대해 알지 못하므로 설령 전이에 대해 이야기할 때조차도 과거의 문학사적 기억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상 이후에 현대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전이적인 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항상 이상의 시를 중거점으로 삼고 그것과의 거리를 설정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상 징후에 태어난 한국의 전이 시인들은 이것도 시인가라는 질문에 직면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선배 시인 이상의 존재 덕분에 이것도 현대 시인가라는 질문과 강박에서는 해방된 채로 창작할 수 있게 되었다. 첫 번째 질문에 직면할 수는 있지만 두 번째 질문과 강박으로부터 해방된 이상 이후의 시인들을 나는 이상의 아이들이라고 부른다. 이상의 자리, 이상의 아이들을 이야기하기 위해 한국 문학사에서 이상의 시가 지닌 고유한 자리와 그 자리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발산해온 특별한 문학사적 압력에 대해 간단히 언급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상의 시는 대체로 사문보와 사음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한국 시의 전통적 호흡, 율격 단위를 무시하고 씌워졌다. 그것은 그가 전문적인 문학 교육을 받지 않은 시인이기도 했고 그의 시 중 대다수가 일문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법적 차원의 문제가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상의 시는 시인의 의도 이상으로 한국 시의 형태를 노래에서 읽는 시, 보는 시로 확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첨언할 것은 그의 시가 기호나 수시, 그림 등을 이용한 타이포그래피 형태를 취하기도 함으로써 시의 형식을 노래에서 문자로 더 나아가 그림으로 확장했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런 방식으로 씌어진 이상의 시들에서 좋은 시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느냐는 비평적 판단의 문제는 별개일 것이다. 그러나 이상에 의해 우리는 시라는 장르에서 사용되는 언어라는 것이 반드시 그럴 문일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이상이 시와 비시의 경계에 있다는 말은 그의 시가 호흡의 단위이기도 하고 또
구별의 단위이기도 한 운율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뜻만이 아니라 시적 기호의 경계 자체를 지워버렸다는 뜻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오해해서는 안 될 사실은 이러한 기호의 확장이 단지 유의 소산이 아니란 점이다. 이상의 시구 중에는 삼각형과 역삼각형과 사각형을 부분한 연인의 모습으로 환치한 표현이 있는가 하면 신경질적으로 비만한 삼각형, 선에 관한 각서 7, 1, 2, 3, 4, 5, 6, 7, 8, 9, 0의 질환의 구명과 시적인 정서의 기각처, 선에 관한 각서 6 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러한 표현은 기호와 숫자가 언어 문자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언어 문자보다 더 효율적이고 명확하게 삶의 양상과 세계를 형상화하고 패턴화할 수 있는 시적인 정서 표현의 기재일 수 있다고 보는 이상의 무의식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수학과 과학을 통해 세계로 불러나온 이상의 실존도 연관되어 있고 그가 살던 세계가 수학과 과학에 의지하여 유지되고 확장되었던 모더니티의 절정기에 있었다는 측면도 관련이 있다. 제국주의 역시 모더니티의 산물이다. 이상은 과학과 도시와 성과 병이라는 모티프를 현대시의 주요 영역으로 포섭한 한국 최초의 시인이다. 짧은 일생으로 인해 이 문제들이 집요하게 천착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상 이후의 시인들은 이 문제를 외면하고서는 현대성의 문제를 시적으로 탐구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자각하게 되었다. 이 지점에서 매우 특별한 사실은 이러한 현대성의 모티브를 현대시의 영역으로 포섭했음에도 그의 시에 표면적으로 자신이 살던 나라 이른 시대에 대한 자각이 등장하는 시는 단 한 편도 없다는 것이다. 이상의 시에는 자신의 도시를 알 카포네가 지배하는 도시이자 병든 매춘굴, 속도가 지배하며 서로가 서로를 무서워하는 만인 전쟁의 전쟁터로 인식하는 표현들이 등장하지만 그것을 제국주의라는 차원에서 이해하는 정치의식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 자체를 문학의 본령으로 인식한 카프의 수장, 이마조차도 황금 위문단에 가담하는 정치적 현실을 살면서 또 이상은 단 한 편의 친일시도 남기지 않았다. 이 점에서 이상의 시에 등장하는 여러 시계가 항상 믿을 수 없는 모조 시계나 공포의 시계로 표현되며 당대의 스펙터클한 모더니티의 기제들에 대해 이상의 시적 주체가 항상 수긍할 수 없다는 옥상 정원에 올라서 남쪽을 보아도 아무것도 없고 북쪽을 보아도 아무것도 없고 운동, 삐딱한 시선을 던지는 히스테리컬한 주체였다는 사실은 주목되어야 한다. 이 히스테리컬한 주체에게는 모더니티에 대한 매혹과 환멸이 공존한다. 이상 이후의 전위적인 현대시의 이상에 미친 가장 심층적인 영향력 중 하나는 현대성의 모티프 자체라기보다는 현대성의 모티프를 대하는 이상의 아이러니한 시선이다. 한편 주체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이상은 주체의 문제를 본격적인 시의 영역으로 포섭한 최초의 한국 시인이며 이상 이후에도 이 시적 모티프와 관련해서는 그만큼 문제적인 시인이 많지 않다. 주목할 점은 거울 속에 나는 악수를 모르는 왼손잡이요. 거울이라고 말하는 주체에 대한 이상의 태도에는 센티멘털리즘은 감지될지언정 나르시시즘은 휘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병든 자신을 바라볼 때조차 이상의 시적 이미지는 스스로를 객관화하고 있으며 극단적인 주체의 분열상을 드러내는 몇몇 특별한 시에서조차 그것은 주체와 세계의 결여를 이데올로기적으로 봉합하는 환상이 아니라 결여 자체를 현시하는 환각으로 나타난다. 이를 우리는 넓은 차원에서 탈나르시시즘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이상 이후 한국의 전이시들이 보이는 주체의 분열상을 무의식적이지만 강력하게 흐르는 이상의 문학사적 압력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상의 시에서 편수로는 매우 예외적이지만 시적 형상의 강렬도와 이슈화로 인해 한국 시에서 시적 주체의 기념적인 계보의 기원이 된 것이 있다. 오감도 시 제2로 등장하는 아해라는 시적 주체가 그것이다. 이는 이상의 시 중에 명시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전면적 부정을 선언한 최초의 한국 현대시 오감도 시 제2호가 있다는 점과도 맥락이 통하지만 이상의 아이가 지닌 문제성은 단지 정통과 세대 단절의 선언적 의미만을 지닌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이상의 아이가 지닌 모호한 에너지에는 사회체에서 파생되는 총체적인 억압과 이로 인한 공포가 내재하며 그 공포에는 사회체에 편지하며 깊숙이 침투한 무라된 공동감각과 이데올로기를 비틀고 해체하려는 비타협적인 저항의 에너지가 스며 있다.
사회체의 억압의 현실화는 측면에서도 저항의 주체라는 측면에서도 이 시적 주체의 에너지가 발원하는 최종 신급은 이성적 차원 넘어 존재의 깊숙한 바닥이라 할 만한 무의식의 층위에 닿아 있다. 이상의 아이들, 문학사의 압력은 의식적으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지속된다. 그러나 문학의 존재 조건은 창작자의 개인 실존과 역사적 상황의 굴곡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문학사의 압력이 동일한 방법론과 형상으로 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문학의 계보학은 기념비적인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것과 어떻게 다르게 쓸 것인가 하는 일탈의 과정을 촉진하는 식으로 전개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한국 문학사에서 이상의 경우는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이른바 현대성의 문제를 고민하는 후대의 모든 전이시에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미쳤고 여전히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상 자체가 시와 비시의 경계에 서 있는 극단이므로 한국의 전이시는 이상의 아류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이상을 거리 설정의 최종 중건검으로 삼아 그것과 다르게 쓰기 위한 역설적 계보의 과정을 그려왔다고 할 수 있다. 삶의 현실과 유린된 자연 지향적 모티프와 순수 개인 서정 중심의 당대 시단의 폐쇄성에 반발하여 자기 시대의 현실 상황과 문명적 위기를 진단하고자 했던 1950년대 후반기 동인들과 몇몇 시인들은 어떤 의미에서건 이상을 의식하고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박인환과 김경린의 불안한 도시인식과 미궁에 빠진 내면의식, 인접한 사물들 간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전통적 비유 체계를 거부했던 조양의 나넷이 운율과 결합된 의식적인 개인 서정의 정서적 착색을 절대적으로 거부하고 현실을 극단적인 관념과 내면의 자유연상에 녹여내려고 했던 1950에서 1960년대 김구용에게서 우리는 이상의 문학사적 압력을 감지할 수 있다. 1950에서 1960년대 김수영은 시의 정치를 직접 도입했다는 점에서 이상과 크게 구별되지만 이는 이상과의 대립점이 아니라 이상을 의식하면서 그와의 거리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성공한 결과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거대한 뿌리로 지향된 1960년대 김수영의 전통론은 초기 시에 나타나는 아비부정과 불안의식의 산물이며 이것은 이상의 아비부정의식과 연결되어 있다. 경술국지가 일어나던 해에 태어난 이상의 시에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인식이 괄호에 넣어진 반면 무산 지식인의 운명이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1921년에 태어난 김수영의 시에도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기억이 단 한 곳에서도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대신 이상과 마찬가지로 무산지식인 또는 가난한 중간 계급으로서의 자의식이 물화된 생활체계에 대한 비판의식으로 나타났다. 서울 토박이 이상에게 도시가 매혹과 공포의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서울에서 나고 자란 김수영에게도 도시적 삶은 서러움을 유발했는데 이 서러움에 흐르는 무의식에는 세인적 세계에 대한 환멸과 더불어 어떤 동경이 감지된다. 김수영에 이르러 의식적인 차원의 시작 방법론이자 시적 세계관으로 확립된 한국시의 아이러니는 이상시의 일관된 방법론이자 세계관이었던 것이기도 하다. 역사의 어둠이 시로 하여금 현실을 직접적으로 호출하는 시대였던 1970에서 80년대에는 실험적인 전이시였던 이상의 계보가 이어지기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상 좌파였던 김수영과 이상 우파라고 할 수 있는 김춘수의 언어를 관통하고 한편으로는 그 영향을 받으면서 이상에 보이지 않는 압력은 면면이 이어지고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격렬한 정치시가 한국 문단의 중심에 자리 잡던 때에도 이승훈과 박남철의 과격한 언어 실험에서 한국 문학사가 이상을 기억하고 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황지우와 이성복의 자의식과 아이러니아 화법은 직접적으로는 김수영의 계보에 있는 것이지만 김수영의 화법은 이상의 세계관과 신문법을 경유한 것이다. 김혜순의 최승자와 더불어 한국에서의 여류시를 여성시로 탈바꿈시킨 시인이지만 패러디와 아이러니를 강조하는 공격적인 신문법은 한국의 전통 여류 서정시가 아니라 이상의 시적 에너지에 훨씬 더 직접적으로 맞닿아있다. 단기적인 차원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장기적인 시작 전개 과정에서 이상의 문학사적 압력이 감지되는 경우도 있다. 196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까지 이르는 오기원의 지게하고 진한한 언어 탐구 과정은 김수영과 김춘수의 관계 구도에서 이해될 수도 있지만 그 무의식의 가장 깊은 저변에는 이상에 대한 기억이 있었다고 추측해 볼 만한 점이 적지 않다. 후기에 이르러
나리미지시로 귀결된 오기원의 현상학적 언어 탐구 과정은 언어의 스민 물신성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예민한 자의식의 산물이다. 이는 메마른 관념어와 추상어, 심지어는 기호와 수식을 통해 말과 문명적 현실이 괴리되었던 식민지 모국어의 궁핍함을 극복해 보려고 했던 이상의 고투를 역으로 기억하게 되는 면이 있다. 이상의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대거 귀환한 것은 시에 대한 정치와 역사의 직접적 압력이 어느 정도 완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기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한국 사회가 중공업 중심의 사회로 접어들기 시작한 1970년대에 난장이가 쏘아올린 자궁공 같은 작품이 나올 수 있었듯이 이상이 지나치게 일찍 감각한 지각이 아니라 현대성의 문제들과 그것에 대한 이상의 창작 반복론이 1990년대의 정치, 사회 문화적 조건에 의해 비로소 깊이 이해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물화된 생활 세계의 도시적 산물들을 물신적 감각 자체로 드러내는 김기택의 지독하고 집요한 시적 묘사, 도시 문명의 황량함과 인공화된 감각들을 묘사하거나 진술하되 유사성에 근거한 운유적 사물 비율을 회피하고 직접 풍경과 접속하거나 환유적 체계로 드러내는 이원의 드라이 아이스 같은 방법론, 사물세계의 구체성을 살이 아니라 기하학적인 관념의 뼈대로 도려내고 재직조하는 이수명의 공간감, 도시적 풍경에 대한 메마르고 그로테스크한 이기성의 시적 묘사에서 우리는 이상의 문학사적 압력을 분명히 감지할 수 있다. 시 언어를 문자에서 기호로 시문법을 타이포그래피와 수식으로 확장한 박상순과 함기석의 경우 역시 숫자와 기호들을 사물과 삶의 관계 패턴으로 이해한 이상의 계보에 속한다. 한편 진짜 얼굴이 뒤에 있거나 여러 개인 황병승의 비타협적인 시코쿠, 가죽 삼각형의 억압 속에서 만화적 그로테스크로 복수하는 김민정의 나나, 미성년이라기보다는 비성년이라고 할 만한 신혜옥과 김승일의 화자들도 모두 이상의 시적 주체였던 아이들의 2000년대 버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몇 개의 다른 시각들을 한 곳에 겹쳐놓은 김행숙의 특이한 시공간과 현실감을 제거하여 기묘한 여백을 산출하되 현실 자체를 삭제하지는 않는 하재연의 4차원적 풍경들, 진은영의 초기 시 중 생활세계의 어딘가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사물들, 진술될 수는 있지만 스크린으로 쉽게 옮겨질 수 없는 김원의 환상도 환각도 아닌 인물감 있는 문장들도 그들이 이상의 아이들임을 보여준다. 공격적이고 감각적이며 산문적인 에너지를 통해 아름다운 노래가 아니라 낯선 말이 되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이상하의 거리 설정을 통해 한국시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우리 시대의 이 전이들은 역설적인 방식으로 한국 문학사에 이상이 여전히 강력한 문학사적 압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이상의 아이들이다. 대산문화 2012년 가을호. 만약에 미자 씨가 시쓰기가 아니라 소설 쓰기를 배웠다면 영화 시는 시를 무엇으로 말하는가? 시인은 별종인가? 이창동의 영화 시는 시라는 모티프 자체의 탐구를 본격적으로 편망한 최초의 영화답게 시인들에게 내내 호의적이었다. 이 영화에는 실제로 한국 시단의 신구 세대와 서로 다른 미학적 경향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는 두 명의 시인 김용태, 황병승이 배우로 출연했으며 일반 개봉 이전에는 많은 시인들이 시사회에 초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깐느 영화제에서 거둔 놀라운 성과와는 달리 당초 이 영화의 시사회에 초대된 시인들의 첫 반응 중에는 불만도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 가운데 내 기억에 뚜렷했던 것 중 하나는 시인의 정체성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다. 요지는 감독이 시인에 대한 지나치게 전통적 고전적이고 통속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시와 시인을 희화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불만은 이 영화가 시와 시인에 대한 세간의 통속적 이해를 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배치한 것으로 보이는 몇몇 장면들. 예컨대 양미자 씨가 처음에 시쓰기 문화 강좌를 시청하러 가면서 내가 시인 기질이 좀 있잖아. 꽃도 좋아하고 이상한 소리도 잘하고 하면서 딸과 통화하는 장면이나 신앙송에서 사회자가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늘 꽃을 꽂고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장면 속에 대사말을 표피적으로 지적한 것은 아니었다. 스크린 밖에 진짜 시인들이 보기에 주인공 미자 씨의 캐릭터는 시인에 대한 세간의 통속적 견해를 철저히 반영한 존재처럼 보일 여지가 충분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미자 씨의 저 공주풍 명품 스타일의 옷을 보라. 그녀는 영화에서 내내
에트로 스타일 자켓을 입고 다닌다. 그녀의 우아한 옷차림은 그 자체로 그녀가 속물적 일상에 속하지 않는 별종임을 보여주는 미장센이다. 과거가 어떠했건 간에 그녀의 옷차림은 외손자와 단둘이 살면서 생활 보조금을 받고 간병인으로 사는 현재의 삶에 어울리지 않으며 이 영화의 스크린을 채우고 있는 서울 근교 소읍의 풍경과도 무엇보다도 여중생의 자살 사건이라는 이 영화의 주된 내러티브 축과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시를 간절히 쓰고 싶어하는 또는 시를 애타게 찾고 있는 미자 씨의 이러한 모습에는 확실히 시인에 대한 감독의 관점이 투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마도 여기에는 어떤 식으로든 시인을 별종으로 보는 전통적, 고전적이며 통속적인 이해가 투영되어 있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시인의 정체성 캐릭터에 대한 이러한 통속적인 이해가 영화 내부의 특정한 서사 맥락 속에서 구현될 때 시인의 별종이라는 통속적 선입견을 확인시키기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시와 시인의 존재론적 의미를 깊이 있게 천착하는 문학적 질문을 산출한 듯이 보인다는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장면은 어떠한가? 이 영화에서 미자 씨가 한 편의 시를 완성하기 위해 가지고 다니던 메모장을 꺼내는 장면이다. 문제는 이 순간이 영화의 서사 맥락을 고려할 때 매우 뜬금없다는 사실이다. 미자 씨는 자신의 손자를 비롯하여 동네 여중생의 자살 사건에 연루된 같은 학교 남학생 6명의 아버지들이 음식점에 모여 위자료 문제를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혼자 바깥으로 나간다. 이때 카메라로 유리창을 경계로 음식점 안에 있는 아버지들과 유리창 바깥의 화단에서 꽃을 구경하는 미자 씨의 엉뚱한 모습을 한 숏으로 보여준다. 음식점 안에 있는 아버지들이 미자 씨의 돌출적인 행동을 보며 황당해하는 반응을 대사로 전하면서 영화의 다음 장면은 화단의 붉은 꽃을 보며 미자 씨가 메모장에 적은 시구를 보여주는데 거기에는 피같이 붉은 꽃이라고 적혀 있다. 이 장면에서 식당의 투명한 창문은 가해자 아이들의 아버지와 미자 씨를 서로 다른 세계의 존재로 나누는 오브제이다. 미자 씨가 메모장에 시구를 적는 장면은 그녀가 죽은 여중생의 엄마를 만나러 살그나무 가수원으로 가는 대목에서 다시 등장한다. 죽은 여중생의 엄마를 만나러 가는 미자 씨의 복장은 여전히 공주풍이고 이 복장은 피해자의 누추한 집안 풍경이나 가수원으로 가는 시골길과도 지나치게 균형이 맞지 않는다. 관객이 보기에 당황스러운 장면은 계속 이어진다. 가해자의 처지로 피해자를 만나러 가는 이 긴장된 대목에서 미자 씨는 새소리의 아름다움을 귀를 기울이다가 영화는 이때 미자 씨의 귀에 들리는 새소리를 선명한 음향 효과를 들려준다. 땅에 떨어진 살구를 정성스럽게 살펴보고 맛을 보더니 메모장에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적는다. 살구는 스스로 땅에 몸을 던진다. 깨어지고 밟힌다. 다음 생을 위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미자 씨가 자신의 상을 잊고서 다른 대상을 관찰하고 감상하는 행동은 돌출적이며 시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뜬금없이 보인다. 참혹한 죽음과 거기에 연루된 세상의 폭력과 속물성이 극명하게 얽힌 현장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회적 주체는 엉뚱하게도 자신을 둘러싼 세상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꽃과 나무 열매와 새소리의 아름다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장면을 근거로 이 영화의 감독이 시와 시인을 오해하고 있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전문가적 비판들은 확실히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노골적인 장면들이 야기할 비판을 감독이 과연 예상하지 못했을까 하는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장면들의 노골적인 그러한 비판을 이미 염두에 두고서 시와 시인에 대한 선입견을 이용하여 그것의 존재론적 의미를 훨씬 더 깊이 통찰하고 있는 건 장면은 아닐까. 만일 이러한 장면 독해가 가능하다면 적어도 이러한 통찰은 시가 임재하는 순간 시인과 현실의 관계, 시적인 윤리는 어떻게 현실의 윤리와 다른가 하는 문학의 오래된 아포리아와 깊은 관련이 있어 보인다.